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황소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20강에 걸쳐서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또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의 창작물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저작권을 쉽게 침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든 저작권이 타인에 의해서 침해될 가능성도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폰트를 쓰거나 할 때 예전처럼 무단히 복제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저작권 감수성을 이제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높여서 이제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타인이 어떤 상황에서 고민을 할 경우 그때 어떤 마땅한 이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목적을 좀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보고 저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저작권의 상부 개념인 지적재산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동물원 원숭이가 쓴 그 글이라든지 글을 쓰진 않겠지만 어떤 실험을 보면 원숭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하잖아요. 이런 것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또 나아가서 과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법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칭해서 보호해주고, 어떤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침해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손해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저작권, 산업재산권, 그리고 그것 외에 기타 지적재산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저작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것이고요. 그 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게 모두 다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데 저작권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쪽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각 다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영업비밀이나 퍼블리시티권, 이런 것들도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봐서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을 창작한 사람들의 이익과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보호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권법 모두 다 동일하게 해당하는 입법 목적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 저작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강의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작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언제부터 보호가 된 것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57년에 저작권법이 처음 제정됐지만 사실 이 역사는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야겠죠.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서책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수도원에서 이제 과거에 15세기 이때는 성경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수도원에서 성경과 그 주석본을 수도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했는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책을 쓴 사람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복제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저작권을 흔히 카피라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카피라이트이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책을 복제하기 위한 권리를 제일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거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책을 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게 해야겠는데 라는 인식이 이제 15세기부터 이제 나온 것이고요. 1684년에 독일 황제의 칙령에서 이 저작권법을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우리가 가장 근대적인 형태의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에 제정된 앤 여왕법, 영국의 앤 여왕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의 역사가 지금 무려 뭐 거의 500년, 400년이 넘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08년, 7년 이때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다 근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최초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986년과 2006년에 전부 개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요즘은 수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다른 법으로 보호하던 것을 저작권법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호 형태가 필요함에 따라서 법 조항을 일부만 개정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일부 개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도 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항상 새롭게 개정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6년이 그래도 이제 전부 개정에는 마지막 형태고, 2020년 12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부 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작권의 정의가 뭔지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저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자, 중요하게 보셔야 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물입니다. 법에서는 저작물이 규정되고 이게 어떤 것을 저작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단어 몇 개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립 요건들을 이제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맨 뒤에 단어가 창작물이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창작성입니다. 작품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아니했다는 것, 저작물이 작성의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창작성은. 그런데 이 창작성이 법 규정에서 무엇을 창작성으로 보겠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판례를 보고 어떤 경우에 창작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지, 이거를 이제 역추적해서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판례의 창작성 기준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창작성이 막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이 창작성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 이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규성, 이 완전한 진보성, 이런 것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할 때는 필요한 요건인데요. 이 창작성을 규정할 때는 그렇게까지 창작적이지는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요. 단지 그 저작자 나름이 그 사람만의 정신적인 어떤 이런 노력의 소산으로서 나타난 것이구나 하면 이거 창작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어서, 우리 법에서는 최소한도의 창작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저작물로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도의 창작성만 갖췄다라고 인정이 되면 저작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뜻이죠. 또 이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성립 요건 이제 2번째인데요.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만 보호해 줍니다. 이 말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표현된 형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은 단순히 사실만을 나열한 것과는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사실을 막 이렇게 나열한 것을 두고 우리 저작물성을 인정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 인간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숭이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저작물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했어야 그것을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노래, AI가 만든 소설, AI가 부른 노래, 이런 것들을 과연 저작물로 인정해 줄 것인가? 현행 법규로는 사실은 저작물로 인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성 있는 것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AI가 지금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AI를 통해서 작곡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규를 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논의는 지금도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AI가 작곡한 것을 과연 보호해줘야 될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현행으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만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걸 저작물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표현해내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생각이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방법도 없겠죠. 다시 말하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용할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제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우리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이 표현이 꼭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표현이 고정화될 요소가 이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서의 요소가 되는데 우리 저작물법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표현이 꼭 고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즉흥 연설을 한다든지 즉흥 연주를 한다든지 재즈 같은 거 즉흥 연주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걸 항상 고정돼서 어떤 형태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어 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레시피예요. 그 레시피를 우리가 과연 이게 저작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이제 머릿속에서 덮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덮밥을 만들었다고 쳐요. 자, 그 요리법을 우리가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저작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구현된 어떤 형태, 그 형태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레시피,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례들이 조금 종종 발생하고 있죠. 자, 이제 저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떼어내서 지금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저작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예시적인 것이고 이것만 저작물이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문 저작물이에요. 어문 저작물은 어떤 이제 문서에 기록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소설, 시, 논문, 각본 이런 문자를 매체로 작성된 것을 유형의 문서에 의한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무형의 구술, 제가 지금 하는 거 이거 저작물입니다. 왜냐하면 강의, 강연, 설교, 축사 그냥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파티하면서 이야기하는 테이블 스피치 이런 거 다 무형의 구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문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모두 다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 사건이었는데요.
이 대학 입시 문제 사건에서 이 판례가 나온 지는 한참 됐습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일반화돼서 시험 문제에 저작물성을 부여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 판례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입시 문제에 저작권을 해서 주서 보호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입시 문제의 경우에는 널리 알려진 뭐 자연적인 원칙이나 현상이나 뭐 역사적 사실들 이런 거를 편집해가지고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저작물성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 당시 판례만 하더라도 입시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유형이나 또 답의 유형을 창작적으로 배열하고 또 예시를 또 창작성을 있게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대학 입시 문제도 저작물성이 부여되고 또 어문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판례가 널리 알려져서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 문제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우 적은 수의 단어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짤막한 표어, 슬로건, 광고 문구 등이 저작물로 될 수 있는지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너무 짧은 슬로건이나 광고 문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법의 일반적인 판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음악 저작물. 음악 저작물도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가사도 저작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 자체만 놓고 보면 이 가사는 어문 저작물이겠죠. 근데 악곡의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 가사도 음악 저작물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실무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면요. 본 규정에서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와 악곡을 일괄하여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음저협에서는 이 음악 저작물을 가사와 악곡을 일괄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름의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음악 저작물은 원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사는 어문 저작물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 저작물에서 악곡과 가사는 분리되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음저협의 사용료 기준은 분리돼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나 법에서 보는 이 저작물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그 개념하고 음저협의 기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악보 그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악보는 음악 저작물의 고정 수단에 불과하고 악곡을 떠나 악보 자체가 독립된 저작물은 아니다. 악보에 무단 복제를 한다면 이것은 그것에 내재된 음악 저작물의 무단 복제인 것이지 그 악보 자체를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악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 연극 저작물입니다. 연극 저작물 역시 우리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몸짓, 동작,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을 의미합니다. 연극 저작물은 연기의 형태로서 구성된 안무, 이제 무용이나 연기 등의 실현 토대가 된 동작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뮤지컬의 경우에도 뮤지컬에는 음악이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은 연극 저작물의 일종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단독 저작물, 아까 말씀드린 음악 저작물과 연극 저작물이 결합된 결합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자, 미술 저작물. 마찬가지죠. 미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시각적 형상이나 색채, 그리고 이들의 조합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일컫습니다.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 모두 다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간단한 도안도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저작물성은 좀 부인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림픽 오륜 마크 있잖아요. 이게 5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그 올림픽 오륜 마크의 경우에는 이거 누구나 다 그릴 수 있다 해갖고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게 요즘 많이 보는 이 스마일 마크, 이 스마일 마크를 통해서 미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좀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도안인 경우에 미술 저작물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축 저작물. 건축 저작물은 우리가 흔히도 알고 있는 그 건축물을 일컫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뜻하는 것이 건축 저작물입니다. 이 주거상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 정자, 전시장, 가설 건축물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 건축 저작물은 그 건축물의 개별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건물을 만들 때 창문을 넣고 문을 넣고 할 때 이 창문 하나, 문 하나 이런 걸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건축 디자인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과 설계 도면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축물의 정수는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 도면에는 이미 관념적인 건축물이 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아직 그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완성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 도면에 이 관념적으로 표현된 복제 건축물이 있다면 그 설계 도면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이 건축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복제권에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쟁점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을 멋지게 꾸몄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좀 유행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증축이나 개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때 건축주는 건축가의 증축이나 개축에 관한 허락을 맡아야 할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로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샀습니다. 그림을 샀는데 그 그림을 이제 옆에다 놓고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 그림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막 이 그림을 막 설명하는 내용에 유튜브를 막 개인적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소유권자는 나예요. 이때 이 그림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유권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사거나 건축물을 사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산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거칠게 표현하면 그림이 그려진 액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런 소유권과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브레인스토밍 개념에서 한번 이렇게 소유권과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 정도를 한번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저작물입니다.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영상에 의하여 표현한 저작물을 사진이라고 하고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모두 다 포함된다. 근데 이 사진이 항상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창작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뭐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사진 저작물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제품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카탈로그로 만들잖아요. 혹은 뭐 마트 광고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제품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꾸미거나 합니다. 이럴 때 제품 자체만을 그냥 찍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진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광고를 위탁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광고를 납품하시는 분과 이 광고를 이제 수주한 사람들 사이에 뭐 다툼이 있어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정말 그 사진만을 충실히 찍어서 사진을 찍으신 분의 어떤 창작성도 가미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때에는 저작물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사진 광고 촬영을 맡긴 쪽이 더 유리하게 판단이 나는 거겠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이제 재미있는 규정 중에 하나가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에 관한 것인데요.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은 이제 제가 사진관에 가서 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럴 때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 저작물입니다. 사진 저작물에 이어서 영상 저작물인데 영상 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상 저작물은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성 영화도 영상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상 저작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영상 저작물 뭐 이제 영화 같은 걸 생각하시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영상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관여한 사람들 일일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한다면 영상 저작물 탄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 조항을 줘서 영상 제작자가 저작물을 조금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도형 저작물입니다. 도형 저작물은 지도, 대표적인 예가 지도, 도표, 다이어그램, 설계도, 약도, 모형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도형 저작물이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 형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걸 저작물성을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유형화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작물성 인정받는 경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지도와 관련된 창작성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자연적 현상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창작성을 부과해서 지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어떤 뭐 특정한 것을 뭐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다면 이를테면 우리나라 뭐 특산물이 나는 곳을 뭐 특정 부분을 뭐 과장되거나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한 지도다 하면 이제 그것은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됐다고 봐서 지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도형 저작물은 저작물성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부여하고 우리 이 저작권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 다 아실 거예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성으로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저작권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자, 오늘 학습을 통해서 제가 저작권의 상부 개념으로서 지적 재산권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작권이 어떠한 역사적 형태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 기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법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제정되고 개정되었는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저작권 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총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근본적이고 큰 개념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도 저작권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경각심을 오늘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